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 테러라면서 반발했고 25만 원 지급 역시 미래 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격도 없는 인물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며 오히려 여당이 나서 이 위원장 임명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준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 인식이라든가 과연 준비된 후보냐라고 볼 때 국민들을 볼 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 대회를 열고 헌법 질서를 겁박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어느 정부든 임기 5년간 탄핵 안건이 4건을 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2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 중독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 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져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들도 올라가죠?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불황에 빠진 공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대신 민심을 보라고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강행해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도록 만든 뒤 탄핵 선동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효과면을 봐도 물가를 더 올려서 민생 고통은 가중될 것이고 예산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3조 내지 17조 원 현금을 무탑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습니까? 우리 청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빚폭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지원금법 상정에 앞서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여야 큰 이견 없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표 지도부 구성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내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관련해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당직자분들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다면서도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란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 표명을 요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사퇴 시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필리버스터 등 특수한 상황을 겪는 것이 인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10개월이나 남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등 당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지난 전당대회의 당심과 민심을 언급하며 당의 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정 의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 전당대회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팀원과 UMF의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게 최대 1조 원대의 사기 혐의 등이 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앞입니다. 압수수색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는 위메프 본사 입구 앞입니다. 종이가 외벽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으니 빨리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메시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들 바람대로 서울중앙지검 팀원 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곳 위메프 본사를 포함해 팀원과 큐텐코리아 등 관련 법인 사옥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류광진 팀원 대표, 류하연 위메프 대표 주거지 등 3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구 대표 자택엔 당사자인 구 대표가 없어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가 낮 1시 반쯤부터 뒤늦게 시작됐는데요. YTN 취재진이 포착한 구 대표 영장 집행 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 기자분들 모시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장 집행하고 있었잖아요. 내려가시죠. 저희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오늘 압수수색에 중앙지검이 투입한 검사와 수사관 등은 모두 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건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입니다. 팀원과 위메프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점한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100억 원대입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까지 고려하면 조 단위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구영배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4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 나와 북미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씨를 인수하는데 팀원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기업 인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만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의 사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팀원과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뒤에도 역마진으로 상품권을 판매해왔고 판매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입점업체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채 밀려있는 정산 대금부터 치르는 등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단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그룹 내부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티몬과 UMF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사각지대의 오픈마켓 대금 정산 제도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매 대금 정산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픈마켓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고 판매 대금은 정산에만 쓰일 수 있도록 결제 대금 예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인 오늘 경찰이 운전자 차모 씨를 구속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인도를 향해 시속 107km로 돌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운전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경찰이 운전조작 미숙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네, 일단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인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운전자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을 정밀 감정한 결과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EDR, 차량 사고 기록 장치엔 사고 5초 전부터 추격 전까지 브레이크 작동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도 주행 중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인도를 덮치고 마지막에 차량을 추격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대신 가속 페달을 주로 밟은 기록이 확인됐는데요. 차 씨가 엑셀을 최대 99%까지 강하게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떼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할 땐 시속 107km로 최고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차량 엑셀과 같은 문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번 시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찰 분석 결과를 전해 듣고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고 경찰이 전했는데요. 인도 쪽으로 차량을 몬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 울타리,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차량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보행로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 전원은 차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윤우입니다. 찜통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열대야가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록 경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열대야와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무척 덥던데요. 서울은 1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7.3도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습도의 체감온도는 29.5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벌써 1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대 열대야 연속 일수를 보면 2018년이 26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로 1994년 24일이 2위, 2016년 21일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10일 동안 서울의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서울 열대야 연속 일수도 다음 주말 이후 21일로 늘어나면서 역대 순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평균 상대 습도와 최저기온이 2018년과 평년 수준을 모두 웃돌고 있는 데다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8.21로 같은 기간 대비 평년보다 5.5일, 2018년보다 1.3일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열대야 기세가 강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열대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폭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라고요. 네,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 3곳을 제외한 전국 180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저녁부터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되는데요.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사흘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어제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1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산 북구 송정동과 경산 하양읍이 37.1도, 강릉 37도, 경주 황성동이 36.8도까지 올랐고 체감온도도 경기 용인 처인구가 37.6도, 전남 담양 담양읍이 37.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노약자는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했고 우리 증시도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상승했고 상승폭은 코스닥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은 0.54% 오른 807.52로 시작해 상승폭을 키우다 1.29% 오른 813.5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640억 순 매수를 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624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오른 2787.27로 출발해 상승폭이 다소 줄며 0.25% 오른 2777.68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4,420억 순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4,758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KB금융과 신한지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약세였고 에너지 장비, 디스플레이, 우주항공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368원으로 시작해 하락폭이 더 커져 3시 반 기준으로 10.3원 내린 1,366.2원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면 주가와 원화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동결은 물론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제롬 파월 의장의 말로 충족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건이 충족되면 금리 인하 여부를 이르면 9월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인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9월 인하를 100% 확신하고 있었던 만큼 파월 의장 발언에 환호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아온 미국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우리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또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면서 원화 가치도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받아들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이죠. 어제였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향한 사퇴 압박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물러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버티기로 침묵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서 당직 개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폭넓게 포용하라는 언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정 의장 유임을 기대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한 갈등의 새 불씨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 의장이 대통령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 대표가 새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면 정 의장은 결국 물러날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세 사람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인쇄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미안합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저러고 있었어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줬을 거거든요. 그냥 나는 정책위 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끝.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일시적으로 당내에서 뭐 정책위 의장 신임과 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시간 흐를수록 그 정점식 의원이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물러날 겁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 있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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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지금 이슈입니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점식 의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정책위 의장 인선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여야를 통틀어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뭐 새로운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예.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임명직 인사들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 목리 부리듯이 친윤 쪽에서 예. 그것을 버티기에 돌입한 부분들은 정점식 의장의 인품으로 보나 예. 이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다면서요. 예. 거기서 뭐 대통령께서는 뭐 당직 개표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예, 하면서도 또 포용과 또 자기 사람 만들라고 하는 또 이중적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럼 어디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도 당 대표에게 힘을 어제는 실어준 대부분 걸로. 당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분석이 더 근데 많았습니다. 또 어저께 이제 저녁에 예. 정진석 비서실장과 뭐 만찬 회동에선 또 그냥 정점식 의장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예. 이게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 저는 예.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으나 예. 민심과 변화에 대한 네. 그 요구들을 한동훈 대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쨌든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예. 이제 당원 25조에 보면 예. 저희 당 대표가 인선에 있어서는 네. 임면직을 임명하기도 하고 면직하기도 예,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또 68조에는 이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다라고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제 민주당하고 저희는 좀 다른데 네. 우리는 과거 21년도까지 당원 단계에는 런닝메이트 제도를 통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원내 의총을 통해서 원내 의원들이 뽑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처럼 예. 약간 준용해서 옮겨오는 과정에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원내 기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저기 민주당은 집행기구 내에 예. 당대표의 권한으로 그걸 부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원내 의총에서 추임받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저희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 말로는 바로 그냥 새 의장을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하는군요. 엄격히 말하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의총 추인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도 의총에서 추인하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상대당과 합의한 것들이 다시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격한 이야기로 간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더 이상 끌고 가는 거는 좀 무리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저는 면직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진 사퇴를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으로 정책위 의장을 드러내고요. 일단 8명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원내 컨센서스를 모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갑석 의원은 뭐 야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책위 의장의 버티기. 결국은 용산 입장에서는 최고의 구성이 4대5로 되느냐 5대4로 되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보고. 9명의 최고위원 구성, 최고위 구성. 그래서 한 대표의 힘을 빼려는 2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바로 다음 날. 이건 당신 권한 아니야. 자, 2라운드는 인사권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당신 인사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한 가지 근데 당신 포용하지 않으면 힘들어. 이야기까지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곁들여서 한 건데 결국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위 의장을 자르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났는데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귀결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모두가 상처뿐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은 친윤 알박기 아니냐라고 표현까지 하던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당헌 당규 이야기를 하면서 의총의 추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은 의총 추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두 갈래 아닙니까? 한 갈래는 정점식 의장이 그대로 유임하는 것. 이 말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인사권을 못 쓰는 이제 식물 대표 비슷하게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으나 어제 일괄 사퇴까지 요구한 상황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의장을 임명을 해서 의총에 회부가 됐는데 의총에서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뭐 어떤 파트너격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점식 현 의장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또 아직도 친윤 의원들이 많죠. 그런데다가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뭐 입각을 욕심내는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과격한 발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거기서 추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막 파국적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초기에 굉장히 지금 본인의 직을 걸고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어떤 위상,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보통 같으면 직선화법으로 많이들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답변을 좀 피했어요. 또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원하고 잘 안다면서요. 검사 선후배로. 그럼요. 검찰 선후배 관계고 또 정점식 의장이 인심을 잃지 않고 또 원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대인 관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대표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만 크게 무리 없이 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자진 사퇴까지 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났잖아요. 정점식 의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면 저는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돌파해 왔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면직이라도 일단 먼저 하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들을 좀 두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예. 일단은 한 정점식 의장에 매달렸던 부분들이 포기가 될 테고 예.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 그럼 교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과정들을 좀 냉각기를 갖고 가져가다 보면 예. 결과적으로 원내에서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뭐 저게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저거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네. 순리대로 따른다면 그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예. 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거는 지금 한동훈 체제에 대한 부정이거나 예. 또 계속 과거에 용산과 당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예. 근데 전혀 지금 통용될 수가 없고 예. 지금 63%의 민심과 당심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네. 저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돌파력을 가지고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예. 변화하라는 민심, 당심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심 끝에 네.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나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네. 변화와 민심을 받들겠다. 변화와 민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예. 변화와 민심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총선에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윤심이 반대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든 국민이든 네. 할 것 없이 압도적으로 대표가 63%요. 된 예. 거죠. 저는 이것은 윤 대통령의 패배입니다. 예. 친윤의 패배이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패배인 거죠. 예. 그다음에 결국은 이 말은 용산을 향해서는 당무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 당에서는 더 이상 용산 출장소 역할을 하지 말라. 예. 저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변화와 민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이 사태의 결국 출발은 예. 풀어야 될 사람은 네. 결국 윤 대통령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당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이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3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만 하자고 했으니까 직접 발의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발의한다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여당의 정책위의장 임명권이 더 이렇게 민감한 것은 그다음에 아까 또 제가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당에서도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장동혁 최고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 다음에 했었던 서병수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대표도 다른 그렇죠. 방송 인터뷰에서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민주당은 진행되고 있고 뭐 사실상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쨌든 지금도 상당한 자신감을 이재명 대표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금투세 문제랄지 종부세 문제랄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당의 안정적인 이런 것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또 금투세나 종부세에서 보여줬던 유연함 이런 것들을 저는 어쩌면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무리 그 명분을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핑퐁 게임으로 가는 것은 저희 당한테도 그 좋은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유연하고 과감한 결단을 이재명 대표가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군요. 뭐 여러 의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선의 특검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신환 의원은 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직접 발의하라고 할까요? 공을 이제 자꾸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원내 의원들의 다수가 아직까지는 제3자 특검법 그조차도 굉장히 좀 거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책위 의장의 인선 문제의 연결선상에서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이 이제 더 큰 이제 본인의 난제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당 대표의 리더십으로서 이건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고 민심과 그 부분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기준점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거는 본인이 번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당연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발의를 통해서 이제 그 여러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의견들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쪽으로 모아갈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설득이 안 되고 그냥 소수의 원내 의원들만 찬성하게 되면 굉장히 큰 또 리더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지 그러려면 원내 우호 세력들을 많이 포섭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전제된 것이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위 의장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이 이 정책위 의장과 연결돼 있다라는 똑같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탄핵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박무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야가 워낙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께서는 지금 이 여당 입장에서는 1년 사이에 3명이나 지금 탄핵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리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 국회 민주당 어쨌든 이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합의를 통해서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탄핵안이든 무슨 이런 부분들 특검법안이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저런 식의 방통위원회를 이제 4차례 방통위 수장을 4차례에 걸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 법적인 절차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나 막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거는 그냥 어찌 보면 민주당의 자기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무슨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틀 속에서
하지만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공영방송을 민주당식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네. 저런 식으로 계속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막지를 못했죠. 예. 결국에는 박문진 이사들을 어떻게든 선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였고 예. 그것이 결국에는 MBC의 지금 대표이사를 예. 해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데 예. 그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해왔던 겁니다. 예. 저는 이 방송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이 이렇게 계속 양쪽의 진영에 휘둘리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과거에 민주당도 못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예. 그러면서 소상히 밝힌 다음에 그래 그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민주당 안으로 따라와라라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예. 저는 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양당이 여야가 서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 정권 때 그때 왜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송광석 의원님. 우선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방통위원장은 3번째 아닙니까? 네. 방통위원까지 하면 4번째인 그렇습니다. 거고. 직무대행까지. 네. 예. 제가 이 앞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예. 임명했을 때, 야 이건 탄핵 계속 하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예. 저희들은 그것을 이진숙 그 청문회를 통해서 예. 이진숙 후보 현재는 예.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예. 잘 확인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바로 임명되자마자 뭐 6시간도 안 돼서 예. 무슨 쿠데타 하듯이 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삼권 공영방송 분립- 이사진 선임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까 삼권 분립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 꼴랑 2명도 2명이지만 예. 결국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 공영방송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받고 그것은 네. 뭐 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당 의원 네. 1명, 야당 의원 2명. 네. 지금. 근데 그것이 예. 온통 국회의 추천 몫이 빠진 채 예. 그 2명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애초에 이 방송법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고 예.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예. 사실은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여와 야의 공이 예. 다시 한번 방송법 문제를 머리를 알겠습니다. 맞대고 한번 해보자라고 예. 했는데 그 기회를 현재 지금 양당이 다 어쨌든 놓친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지혜가 다시 한번 발휘돼야 될 때다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은 지금 이진숙 탄핵안 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에서 각하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회 추천목의 3명이 예.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네. 이 방통위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예.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현재 방통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그 기피 신청 문제를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예. 그 의결에 본인이 참석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결시켰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저는 헌지에서도 충분히 좀 숙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방송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예, 국정조사도 네.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요. 네네. 그동안은 탄핵안이 발의되고 방통위원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리고 표결하기 전에 대부분 사퇴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제가 봐서도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헌재로 갈 거 다만 아니에요? 지금 예.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면서 탄핵을 계속 남발하는데요.
2인 체제를 만든 그 원인 제공이 결국엔 민주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추천할 2명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1명은 이미 추천을 했거든요. 국회에 상정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인이 방통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3대2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통령 추천목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인 체제를 만들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거의 민주당이 목리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탄핵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탄핵 소추가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심판도 하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각하되면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 체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빌런인데요. 네, 빌런, 악당, 악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법사위에서 지금 난데없는 빌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거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빌런 공방. 두 전직 의원님께서는 뭐 의원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법사위가 저렇게 충돌한 적이 있었나요? 요즘 법사위는 거의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저희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거의 원맨쇼로 법사위가 지금 장악됐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는 그냥 17개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정청래 포비아처럼 아마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옮겨가서 저렇게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위원장의 권한 밖의 일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을 너무 과하게 본인이 해석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위원들의 그 발언권을 제한하면서 퇴거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도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를 또 상임위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온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선례를 남긴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은 자당의 적극 지지층의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역할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표합니다. 되게 우려스럽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법사위는 어느 대우 국회나 항상 여야 격돌의 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결국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올해 특히나 이제 정청래 그 위원장이 좀 이 카메라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점들이 더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전체적인 현 정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의 문제. 그런 것들이 결국 국회 다수당인 또 민주당
이런 어떤 공방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흔한 말로 박수 소리가 양쪽에서 같이 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야 또 뭐 책임이 다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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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몬과 UMF 정산 지원 사태는 다름 아닌 Q10 모기업에서부터 촉발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Q10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대금 지급을 못 받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 대표가 Q10 측에 보낸 메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무려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원가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빠른 정산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판매자들이 Q10에 보낸 정산 지연 항의 메일들도 다수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보낸 메일들인데 5개월째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Q10 전 직원들은 YTN 취재진에게 이미 지난해 초 모기업 Q10에서 지연 사태가 시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23년 2월부터 점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5, 6월부터는 정말 민원의 강도가 거세졌었어요. 물건을 떼올 수가 없다,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파산 위기 직전이다. 지난해 6월 담당 직원이 Q10 자금팀에 급히 정산을 요청한 미지급 업체만 40곳, 미정산 금액은 우리 돈 25억 원가량입니다. 그냥 강성으로 문의를 했다면 일단 그 셀럽도 줘요. 급한 불부터 끄는 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렇게 그냥 사라졌어요, 셀러들이. 이미 지난해 3월 Q10 법인이 있는 싱가포르 현지 언론도 Q10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Q10 측은 현지 언론에 기술적 문제로 대금 전송이 지연됐다고 답변했는데 지난달 8일 위메프가 정산 지연이 시스템 오류라고 밝힌 것과 흡사합니다. 국내 계열사들로 피해가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T몬 위메프 사태.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는 구영배 회장이 이끄는 Q10의 현금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29일 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길이 75cm인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37살 백모 씨. 범죄 사실만으로도 끔찍한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고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이어갔는데요. 경찰은 전체 소지여가 도검 8만 2천여 정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에서 하얀 상의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내립니다. 얼마 전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서 범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은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에 대해선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해 죄송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A씨가 거부했던 마약 검사를 위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결정되는데 이르면 오늘 저녁 결과가 나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에 있는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는 A씨가 지난 1월 도검을 무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도검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에 대응한다며 도검 8만여 정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소지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점검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 기준도 강화해 도검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하고 폭행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누가 봐도 강제로 머리카락이 깎인 이 부상이 보이시죠?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밀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 사건 기억하시죠?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거나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치는데요. 문을 열자 미용 시술실이 보이는데 주사기와 의약품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33살 A씨 등이 면허 없이 보톡스와 지방분해 등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현장인데요. 이렇게 SNS에 홍보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시술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돈을 받고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실제 수강생 6명은 따로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 시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보톡스와 마취크림 등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전직 제약회사 직원도 검거됐는데요. 수출 목적의 의약품 구매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 해외에 팔 것처럼 의약품을 사들인 뒤에 무면허 업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차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차에 타는 이 남성. 블랙박스로 손을 뻗더니 바로 전원선을 뽑아버립니다. 이후 차 안에 있는 금품 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전북 전주 주택가에서 이 같은 범행을 일삼은 건 미성년자 일당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즉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건데요. 경찰은 일당의 신원은 특정했지만 신병 확보 요건이 까다로운 미성년자여서 긴급 체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전북 전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차에 타서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잠시 후 파랗게 꺼지는 화면, 전원선을 뽑아버린 겁니다. 피해 차주는 날이 밝은 뒤 금품 약 300만 원어치를 도둑맞은 걸 알았습니다. 일단 원만히 해결해 보려고 선처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운전석 유리창에 붙여뒀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지갑만이라도 돌려주면은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제가 대자보를 차에다가 붙여서 범행 일어난 현장에 차를 그대로 다시 또 대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를 띄어가지고 꾸겨서 옆에 쓰레기통에 던져놨더라고요. 경찰이 수사해보니 이런 차량 털이 범행에 가담한 건 미성년자 3명과 성인 1명 등 모두 4명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골목에 주차된 차들 문을 일일이 열어봤고 특히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당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여건상 긴급 체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임의 동행을 시도하면서 추가 범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비슷한 수법의 차량 털이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신병 확보 요건이 까다롭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북한이 큰 수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폭우로 큰 피해 입은 북주민들에 대해서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그런 브리핑이 있었죠? 네, 최근 신의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해서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위로와 함께요.
대한작두자사가 대북 수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용의가 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도 협의할 준비가 있다라는 입장문, 지원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네, 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 북남미 대륙은 물론 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미국 서부 산불 영상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불길과 연기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이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부를 중심으로 100건에 육박하는 산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만 8,800여 평방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15배 크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피해만으로 LA시 크기보다 커지면서 역대 5번째 규모입니다. 로키산 국립공원이 있는 덴버 인근에서 주민 1명이 숨졌고 수천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 is intense because we knew it was coming for this house and this neighborhood directly, and it did. 현지 검찰은 이번 산불이 40대 남성 용의자가 불타는 자동차를 협곡에 밀어넣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남미 브라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넬 지대 산불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대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최악의 건조 기후로 언제 진화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직접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 a gente não cuida disso, esse país não merece o Pantanal. O Pantanal é patrimônio da humanidade. Pela diversidade de coisas que tem aqui.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본사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생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Bucava lì dietro al casale degli Strozzi e poi le fiamme, insomma, alte, una brutta cosa. 북마케도니아에서도 30건이 넘는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접한 알바니아 서부도 몇 주째 진화에 애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정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부터 학수고대했던 미국산 F-16 전투기가 처음으로 인도됐습니다. F-16 전투기는 머지않아 전장에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의 불리한 전황을 뒤집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거의 1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F-16 전투기가 처음으로 인도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작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은 단계적으로 80대 이상의 F-16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F-16 지원을 반대했던 미국은 지난해 여름에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And we're working with our NATO allies to ensure Ukraine is flying F-16s this summer. 우크라이나 공군은 그동안 미그 29나 수호이 27 등 옛소련제 전투기로 러시아에 맞섰습니다. 그나마도 러시아의 10분의 1 규모인데다 개전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레이더와 유도 무기를 장착한 F-16의 투입은 러시아의 공습을 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Болючі зараз для України. Це масовані ракетні обстріли, використання керованих авіабомб, це розгортання тих самих С-300 на прикордонні Сумщини, Харківщини. 하지만 F-16의 투입만으로 전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군력을 무력화하려면 최소한 130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Це лише перша хвиля. насправді нам потрібно більше. 여기에 숙련된 조종사도 부족해 당장 올여름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6으론 S-300이나 S-400과 같은 러시아의 첨단 방공망을 뚫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픽 순서입니다. 네,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1위, 이제야 정보 넘긴 TMF 환불 시작. 네, 자, TMF 사태 지금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먼저 뭐 피해 상황들 벌어지는 그 피해자와 처음부터 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정말 피해자들은 정말 힘든 상황들을 호소했습니다. 칠순잔치 처음으로 여행을 결제를 했는데 못 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안타까운 소리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더웠잖아요. 비도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피해자들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정부 돈이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 부대표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환불이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자, 이렇게 보도가 나가곤 있는데 환불 시작으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일부 환불 가능 정도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회사의 물품 배송 정보가 피지, 결제 대행 업체사로 전달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이 될 수는 있다. 일부 환불 가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 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UMF가 피지사에 전송한 것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3만 건, 규모로는 한 18억 원 규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규모가 한 1조 원 되잖아요. 아주 극소수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죠. 카드사는 피지사로부터 정보 확인만 되면 즉각 환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 물품에 대한 절차는 돌입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상품 그리고 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피지사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애타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상품은 임박한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인데 자, 사태가 사실은 시작이 되고 티몬과 위민프가 나서서 만약에 빠르게 이 고객 정보를 피지사에 넘겼다면 빠르게 해소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문제는 일부 당시 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점거가 되고 그러면서 일부 환불을 약속을 했고 환불이 직접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넘기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환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피지사는 뭐 카드사 발빠르게 움직이고 TMF가 위민프가 빨리 정보를 넘겼다면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을 상황인데 피해자 단톡방의 상황을 좀 들어보면 일부 피지사에서 책임을 지고 환불한 경우는 환불이 됐습니다. 이게 환불한 절차를 보면 취소 문자가 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돼서 이제 환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 피지사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그냥 환불한 거죠. 이런 경우는 환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군요. 극소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티몬 위무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 오늘부터 9시부터 온라인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고 7시간 만에 1,700건이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에 이번 여행사 이런 관련해서 계속 접수를 받았는데 총 통계를 보면요. 한 8,000건 정도의 상담이 들어왔고 그중에선 티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메프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소비자도 소비자인데 또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서 제품을 판 셀러들이 또 걱정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당장 소비자들은 환불 절차라도 시작이 됐지만 판매자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들은 소비자 눈치까지 보면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갑자기 판매 정산이 중단이 됐고 저희도 피해가 되게 막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력분들은 아시다시피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업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물건을 주는 다른 업체들이 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판매자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 경영 안정자금으로 5,600억 원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미 발표한 이 금액 외에도 플러스 알파 규모 지원을 대책을 또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대출이잖아요. 갚아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네. 막막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YTN 단독 보도인데 작년부터 이 모회사 큐텐에서 이 지급 지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큐텐의 전 직원을 현 직원은 아니고 예. 네. 전 직원을 만났는데 들어본 얘기들 들어보니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해외 판매자들부터 정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호소가 계속 있었고요. 예. 규모만 봤더니 벌써 지난해 6월입니다. 1년 전이죠. 큐텐에서 미정산된 금액을 봤더니 업체만 40곳이었고 25억 원이었습니다. 그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던 구 대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 지난달 10일에 보고를 받고 미정산 문제를 알았다 이렇게 답했지만 정황상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이 전 직원의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거짓말이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큐텐이 계열사인 위시 판매자에게 보낸 그 메일을 보면 큐텐은 소송을 걸겠다는 판매자 항의에 싱가포르 법인 주소 등을 안내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소송을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고요. 거의 매뉴얼대로 그냥 답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구 대표가 YTN 카메라에 단독으로 잡혔는데요. 당시 상황 다시 보시죠. 기회가 되면은 여기 기자분들 모시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장 집행을 오셨잖아요. 내려가시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메프를 알리에 매각하려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맞나요? 자,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네. 뭐 문자로 문의를 했고 답이 어떻게 왔냐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전혀 없다.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답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다시 싸울 것임을 선포한다. 삼성전자의 민낯을 더 철저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삼성 끝장 협상 결렬, 노조는 이재용 회장 집으로 결국 노사 협상이 결렬됐군요.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교섭에 나섰고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노조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죠. 삼성전자 노사가 나흘 동안 집중 교섭을 진행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노동 존중 없는 안건 제안으로 교섭에 결렬됐다 이렇게 밝히고요. 삼성전자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오전에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왜 투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돈 더 달라? 아닙니다.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들을 좀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삼성 경영진들 너무합니다. 조합이 마지막 요구했던, 강국화 요구했던 휴가 줄 수 없으니 조합 활동 8시간만 보장해달라. 네, 이재용 회장은 파리올림픽 참관으로 유럽 출장 중이었고요. 노사는 특히 임직원 대상 구매 사이트 패밀리넷 포인트를 두고 50만 원과 200만 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대표 교섭 노조 지위가 이번 달 4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삼성전자 내 타 노조가 5개인데 어느 한 노조라도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사측의 개별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삼노는 다시 대표 교섭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사측은 고객 물량 대응에는 문제가 없고 노조 파업이 지속하더라도 큰 차질은 없다. 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만 산다.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오름세.
서울만 산다 어떤 의미입니까? 산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이제 네. 구매라는 의미로 좀 넣은 건데요. 예. 서울 아파트값 이야기입니다. 네. 서울 집값, 아파트값만 오른다. 이 부분을 좀 집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7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28% 오르면서 최근 10주 연속 매주 더 커졌던 상승폭이 처음으로 둔화는 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넷째 주 0.15%에서 0.16%로 상승폭이 커졌고요. 지방은 0.03%에서 0.03% 하락에서 0.02% 하락으로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하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만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주변 단지 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 상승세에 힘입어서 수도권 0.16% 올랐고요. 이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에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거취를 놓고 논란이 있었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정책위 의장을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의총에서 추임받아서 선출된 후임 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끌어서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임명이 됐죠. 그리고 어제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요구했는데 사퇴하지 않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취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전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위장에 사임하겠다. 그리고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또 상의를 했고 당 분열 막기 위해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배경 설명까지 했습니다. 네, 앞서 친윤계 정정식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그동안 거취 논란이 일었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이 시간부터 정책위 의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고위 모두 9명인데요. 정책위 의장이 그 가운데 1명이고요. 친윤계, 친한계 그동안 5대4 구도였는데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게 되면 4대5 구도로 최고위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제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값이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분양도 서울과 지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미분양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요. 미분양이 2.6% 늘었습니다. 이게 7개월 연속 증가세인데요. 전체 이 미분양 주택 가운데 지방 물량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한 20%. 그러니까 얼마나 지방 물량이 안 좋은지를 볼 수가 있었죠. 속도도 보면요.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한 달에 2.8% 늘어날 때 수도권은 2% 증가했기 때문에 미분양을 보아도 서울만 산다.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체 통계를 보면은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 전체 집값을 보면은 서울 집값이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전국의 아파트값은 그렇지가 않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도 오르고 조금씩 뭐 조짐 흐름은 보이고는 있지만 서울 집값만 오른 현상이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동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입사원들과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빠른 속도로 잡아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전통적인 사업도 적극적인 인공지능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은 창립 63주년을 맞아 고객가치 최우선에 힘을 실어 글로벌 초인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이 합병한 우리투자증권이 여의도 TP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업계 18권 중형증권사로 첫 발을 뗐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의 일반석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고 샌드위치와 핫도그 등 다른 간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기내 화상 사고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며 난기류 발생 수치는 2019년과 비교해 올해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부탄캔 사고를 막기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화기 주변에서 부탄캔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3분에서 5분 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사용 후에 반드시 가스 버너에서 부탄캔을 분리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권장 사용 기한이 3년이 지났는지와 파열 방지 기능이 장착된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암살의 후폭풍이 어떻게 번질지 전 세계가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자 휴전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스라엘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확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당했을 때 구체적인 정황이 발표됐습니다. 하니예가 머물고 있던 방으로 로켓이 직접 날아들며 창문과 문, 벽까지 모조리 파괴했다는 겁니다. أما الحادث يا أخي الكريم فهو ما حتى الآن ما هو ثابت بشهود من كانوا مع الأخ إسماعيل هنية هو صاروخ دخل إلى الغرفة التي كان فيها الأخ إسماعيل هنية وأصابه إصابة مباشرة. 장례 절차는 일단 하니예가 숨을 거둔 테헤란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시신이 카타르 도하로 옮겨진 뒤 그곳에서 가장 큰 이맘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하브 모스크에서 장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골란 고원 축구장 폭격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하니의 암살이 중동 지역 긴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숨진 하니예가 가자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측 대표였던 만큼 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휴전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I've learned over many years never to really speculate about that because we simply don't know. What I do know is the enduring imperative of getting the ceasefire, and what I do know is we'll continue to work at that every day. 블링컨 장관은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포함해 중동 국가 외교 장관들과 연쇄 통화하며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고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맞설 거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מאז תחילת המלחמה הבהרתי שאנחנו במאבק מול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זאת מלחמת קיום מול טבעת חנק של צבאות טרור וטילים שאיראן מבקשת להדק סביב צווארנו. 이스라엘은 다만 하니의 암살의 배후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연일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체감온도는 34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치솟는 등 사람 체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중서부 곳곳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대구도 27도, 강릉은 2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습도 높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2도,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말까지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